자, 이 작품은 귀향을 간 경험을 통해 나를 지키는 것에 어, 깨달음을 그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음을 다룬 한문 수필입니다. 자, 의문에서 출발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수필이니까 당연히 경험을 가지고 있죠. 자,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 자아, 내면적 자아, 도덕적 자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내 안에 바람직한 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의 내 모습이 있죠. 현실의 나를 현실적 자아,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본질적 자아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잃고 나면 나는 밥 먹을 걸 막 엄청나게 먹고 있어. 어느 순간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사라진 거지. 정신없이 먹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 이상적인, 본질적인 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깨달음이에요. 이 작품은. 실제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죠. 음, 여기 지금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나옵니다. 현상적 자아는 현실적 자아란 뜻이고요. 현실적 자아는, 자, 본질적 자아는 꼭 간직하고 지켜야 할 나. 그다음 현상적 자아는 쉽게 유혹이나 위협에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는 나. 그런 나는 본질적 자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쉽게 흔들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말지. 그런 얘기예요. 이 작품의 표현 방법,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 되겠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서 훔쳐갈 수 없는 것과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대조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관리로서 일하면서 나를 잃고 본질적인 나, 따옴표 친 나가 본질적인 자아로 나와요. 귀양살이를 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자, 본문을 보죠. 여기 있네. 자, 그대로 갑시다. 수호제. 이 제의 제는 서재의 제자입니다. 서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수호제는 큰형님이, 작가의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가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그러나가 아니겠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지킨다. 수호가 나를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 자, 여기 유배지의 지명이고요. 혼자 지내면서 잘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자, 의문과 해답 가봅시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
여기 지금 따옴표가 안 쳐져 있네. 원래 본문은 따옴표가 쳐져 있어서 파악하기 좀 좋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본문을 읽기는 읽는데 잠깐만 넘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요. 나가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뿐이다 이렇게 따옴표 쳐져 있는 거. 또 여기 나라는 것은 달아나길 잘해. 나를 나보다 얘네들이 다 뭐야? 본질적인 자, 꼭 지켜야 될 내면적 자, 이상적인 나. 여기 나 이런 것들. 그냥 나는 현실적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따옴표 친 작은 따옴표를 친 나가 본질적인 나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시 가보죠. 본문. 여기는 근데 따옴표를 안 쳤났네. 지켜야 될 대상으로서 언급되는 것들이 다 따옴표 나라고 보면 돼요.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깨달음 얻었어.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자,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깨달은 겁니다. 가보죠. 내 밭을 치고 달아날 자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질문과 대답, 문답의 반복입니다. 사례가 계속 제시돼요. 내 집은 지고 달아날 자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하나씩 나오는 내 밭, 내 집, 내 정원, 내 책. 내 책도 없을 자가 없어. 성현의 좋은 책들은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어. 내 옷이나 양식도 훔쳐서 나를 궁핍하게 만들 수 없어. 곤란하게 혹은 궁핍하게 만들 수 없다.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 내가 먹을 양식이야. 도둑이 훔쳐가도 한두 개 불과하니까 모두 없앨 수 없어. 그러니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 결론입니다. 그죠? 여기서 나는 천하 만물은 지킬 것이 없다라는 걸 사례로 풀어서 얘기해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귀납적 결론이죠. 사례들, 자,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일반적 진리, 진술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시.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동글뱅이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었다. 친밀하게부터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아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것이 없어. 이익으로 유혹하면 꿰면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어도 제정신 못 차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만 보아도 제정신 못 차려 떠나간다는 얘기야. 잘 떠나가. 시도 때도 없이 떠나가. 떠나가는데 법칙도 없어.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를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조적이죠. 여기 언급됐던 이런 사례들, 일반 사물들은, 만물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익으로, 위험과 재앙으로, 협박, 아름다운 음악과 미인의 모습으로 자극하면
어느 순간 현상적인 나는 지켜야 될 본질적 자아를 놓치고 지키지 못하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실의 나는 신경 써서 진정한 나를 지켜야 된다. 여기 나온 요 말은 비유입니다. 실과끈으로 맺고 빗장과 자물쇠를 잠근다는 거.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자, 이제 성찰하는 거예요. 자를 성찰하는 거. 과거의 나를. 어렸을 땐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서 제정신 못 차렸어. 그러다가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왔네. 관리가 됐어. 관리가 되어 12년 동안이나 자, 10년 동안이나 글 공부하다가 정신없었고 12년 동안에 관직 생활을 미친 듯이 했고 그러다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어 귀양 오는 겁니다. 유배에 가게 됐어. 친척과 선조들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 아까 장기 라는 곳에 달려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때까지 다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진정한 나를 잃고 지냈던 삶이죠.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진정한 나에게. 여기 근데 학교 학습지에서 나를 얘기한 거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걸로 나. 이때 따옴표를 큰 따옴표 이걸 쳤습니다. 이때 나도 땀 흘려서 웃으면서 내 발뒤꿈치를 쫓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때 나가 본질적인 나, 현생적인 나가 유배지로 직접 오게 됐더니 그제서야 나가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에 왔다는 거죠. 이거 현상격자라고 되어 있는데 현상격자가 아니네요. 나도잖아. 현실적인 나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유배지에 갔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도 따라온 거야. 그럼 나는 내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연나 도깨비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닥이 지나서 바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 모두 초천, 고향 땅이요. 있는데 왜 그 본바다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아서 돌아갈 줄 몰랐다. 이때다. 그 얼굴 표정이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드디어 나는 나와 함께 있게 되었다. 이때 내 둘째 형님 좌랑공, 노, 나를 잃고, 둘째 형님의 진정한 자신을 잃고, 자아를 잃고, 나를 따라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이때 나는 글쓴이인 정약용.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지에 앉아 계시니 본래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나 작은 형님은
둘째 형님은 진정한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배지 왔다.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아버님은 내게 태연이라고는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 했다네. 요 태연이 본질적 자아겠죠, 형님에게.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는 핑계를 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인용했습니다. 맹자의 말을. 이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큰형님의 건물에 수호제라는 그 집에 기록으로 삼는다. 잠깐만요. 자, 봅시다. 나머지는 됐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준 요런 스타일의 파일은 일부 문제만 풀어보고 다른 종류의 파일로 문제를 좀 풀어봐봐. 시험 범위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최은은의 강좌. 이 작품의 어, 이 작품의 현재 상황은요. 되게 시간대가 되게 긴데요. 내용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잠깐만. 시간 관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소설의 부분적인 내용이 좀 어려워. 이건 본문 내용도 좀 다뤄야 돼서 오늘로 못 끝날 수도 있어. 나머지는 문제를 그냥 풀어보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작품은 음, 여기가 현재 상황이죠. 이미 현재 6.25 종전으로 포로를 돌려보내는 상황에서 주인공인 이명주는 인도로 가고 있는 인도가 목적지인 타구르호라고 하는 배 이름에 배를 타고 현재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가고 있는 중이죠. 그 현재 상황에서 중간중간 과거를 회상해요. 결국 마지막에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죠. 이때 과거에서는 언제부터 해방 직후부터
어, 현재까지, 6.25 전쟁까지. 현재 상황은 종전이 된 상황인데, 이때 남과 북을 오가죠. 그래서 남한에서의 삶과 북에서의 삶 모두의 염증을 느끼고 중립국이라고 하는 인도행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삶은 없다는 걸 알고. 하지만 중립국이라는 곳조차도 자기가 바라는 삶이 있을 거라는 걸, 자기가 바라는 삶이 있다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으로 깨닫고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삶, 은혜와 그 자식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거기 바다로 뛰어들죠. 그래서 이 작품은 중간중간 역순행적 구성을 띱니다. 전체적으로는 회상의 형식을 도입해 놓고요. 좀 난해합니다. 철학적이고 사회학적 용어의 사용이 빈번해요. 여기에 이명준은 대학생으로서 철학과 학생으로서 좀 지식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뭐 상징적인 소재와 배경, 부채나 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 학교에서 주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을. 자, 이념의 갈등 속에서 결국 좌절하고 마는 지식인의 비극,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이념 선택의 한계와 분단 상황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광장과 동굴과 밀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봅시다. 광장과 밀실은요. 광장은 사회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얘기를 해요. 삶을 상징해요. 여기서 특히 북한을 상징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공동체적 삶이 존재하지 않죠, 북한은. 이념이나 추구하는 일당 독재가 있어요. 자발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밀실은 개인적인 삶의 공간,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삶이죠. 그런데 이때 남한도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음, 안정, 소시민적 삶,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과 방탕한 자유만이 존재하는 퇴폐적인 남한이죠. 둘 다 제대로 된 밀실과 인간의 삶은 광장과 밀실의 삶의 측면이 모두 존재해야 되는데 광장으로 대표되는 북한 사회는 일당 독재로 인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한 곳이고 밀실은 공동체적 삶이라는 게 좀 떨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허락돼 있는 듯하지만 그 자유도 언제 어느 때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침범받을 수 있는 이명준의 아버지가 이북으로 월북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명준이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비밀 경찰한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한에서 제대로 된 밀실을 개인적인 삶의 공간이 외부로부터 침범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북으로 넘어가요. 북에서도 실망하게 되죠. 자, 진정한 의미의 삶이란 뭐냐? 인간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찾아서 이명준은 헤맸지만 남과 북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 번의 작품을 고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됐고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 갈매기가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따라와요. 갈매기 두 마리가. 그 갈매기는 마지막 낙동강 전투에서 자기와 사랑을 나눴던 은혜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임신한 아이를 왠지 모르게 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딸인지 확정적이진 않은데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폭 전투가 벌어지면서 음, 폭격에 의해 휘말려 죽습니다. 이명준의 사랑이었던 사람이죠. 그런 죽은 은혜와 딸을 상징한다, 갈매기는. 자, 바다는 갈매기가 사는 공간이죠. 이때 바다는 여기서 푸른 광장이라고 나오고 나중에 갈매기가 은혜와 그녀의 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녀와 그녀의 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이 바다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어서 이곳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할 때 이 죽음은 이명준이 갈매기가 살고 있는 공간인 바다로 투신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한 것으로 이념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어, 줄거리를 잠깐만 보죠. 주인공 이명준은 자, 전지석 작가 시점입니다. 자, 철학과 학생이야 지식인입니다. 아버지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는 자기만의 밀실에 들어앉아 현실을 편협하게만 인식하고 있는 인물. 그의 아버지는 남한에서는 지금 자기만의 밀실, 남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살면서 대남 방송에 등장하기도 한다. 꽤 고위급 인사인 거예요. 이를 빌미로 이명준은 경찰에 구타를 당하면서 아버지와 현재 어떤 연락이 있는가를 조사당한다. 형사들은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것 때문에 이명준을 경찰에 불려가서 구타를 당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남한 사회에 제대로 된 밀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서 지낼 때 어, 사귀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냐? 윤애입니다. 윤애. 윤애한테 같이 북으로 넘어가자고 했지만 윤애는 거절하게 되고요. 혼자서 이명준은 북한으로 넘어가요. 윤애는 이후에 명준의 친구인 태식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으로 넘어간 명준은 아버지의 자리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좋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명준의 비판된 눈에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에 굳어진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며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확인할 수 찾을 수 없어요. 진정한 광장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의 밀실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북한은. 그래서 일당 독재의 일방적인 지시만 있을 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공동체적 삶이 없어요. 이처럼 이명규는 남과북에서 이념의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느 곳에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허탈해지는 거야.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북에서의 사랑하는 사람, 은혜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것은 개인적 삶에 한정된 행복일 뿐 진정한 의미와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에 장교로 참전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포로가 되고 말아요. 포로가 되기 전에 전쟁터에서 은혜와 만납니다. 임신한 은혜와 만났지만 폭격으로 인해 은혜가 죽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다 이제 되돌아가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남북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중립국을 선택해요. 이것 자체가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그 남북을 다 경험해봤지만 그 어디에도 자기가 원하는 삶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의 상선 타고르가 남진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그는 바다에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여기는 본문을 좀 읽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본문으로 해줬는지 모르겠네. 본문 부분이. 내가 말로 한번 해볼게. 음, 형아, 어디냐? 아, 본문을 보여주면서 하면 되겠구나. 음, 어디냐면, 이 부분 뭐, 부채 사북자리에 있다. 이런 부분 들어갔나? 궁금하네. 어때? 학교 본문은? 내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 부분을 내가 잡아가지고 설명해줘야 돼. 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 포로회담, 중립국 선택하는 장면. 여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어떤 부분 나왔는지 잘 모르나? 자나, 지금? 일단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어, 어떤 부분이? 부채? 그 다음, 바다를 준다고 마실 수 없는 법. 뭐 이런 부분도? 음, 아, 거긴 아니야? 그럼 부채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중립국 선택하는구나. 본문을, 거기를 찾아 들어가 보자. 여기야? 여기 잘 봐봐.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나오고. 판문점 서투자도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랑 그게 지난 후에 두 번도 없다. 그러면서 방 안의 생김새 여기서입니다.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 오른쪽으로 빠지게 돼 있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국 대표, 중국 공산당 대표 한 사람, 네 명의 공산군 장교, 북한군 합쳐 5명이 있는데 그들 앞에 가서 이명준이 걸음을 멈춥니다. 현재형이죠. 앞에 앉은 장교가 공산군 장교겠죠.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앉으시오.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예요. 중립국 군주인가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도시에 계속 중립국을 계속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중립국만 계속 얘기해요. 계속 북으로 오라고 설득하지만 중립국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 아무리 설득을 해도 중립국을 얘기하지만 중국 공산당 대표가 날카롭게 소리치고 화를 내서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화가 나서
명준을 노르면서 내뱉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로로 눈을 옮겨요. 자, 여기까지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그런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서 나눠볼게. 자, 아까부터 그는, 명주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중립국, 중립국, 중립국이라는 한마디만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자, 이때 다른 천막은 어디겠어요? 남한 측 설득자들의 천막이겠죠. 지금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실제로는 어디 있었어? 실제로 이명준은 어디에서 이런 포로 송환에 관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야? 북한 측에서 받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때 중립국이라고 대답하면서 머릿속으로 남한 측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을 명준이 상상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어디 출신인가? 서리군. 주장하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뭐라면서 무슨 수 있습니다. 중립국. 허허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막 계속 설득하려니까 중립국. 지식인입니다. 뭐 더 떠나버렵니까? 그래도 중립국. 좀 더 이어서 가봐. 좀 이따가 잠깐 그 대목을 좀 더 찾아볼게. 좀만 넘겨볼게. 여기다. 여기 다시. 여기서 뭐라 그랬어? 실제로는 북한 막사 쪽에서 설득 상황, 면담이 있지만 남한 측의 막사의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해도 계속 대답을 해요. 아, 또 끝이 없네.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본문이 더 있을 거야. 잠깐만. 아, 계속 이러네. 계속 여기서 끊기네. 더 있어야 되는데. 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다. 중립국. 이거 남한 측에서 내가 만약 이명준이 남한 측에 서 있다고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성년인데 동생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남한에 오는 경우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명주는 이렇게 말할 것이죠. 자, 이거 봐봐. 한층 낮춘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 상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상 중이에요. 씩하고 웃었다. 돌아볼 것이다. 이것도 어때?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지금 상상인 거지. 실제로 거기 간 게 아니야. 그래서 북한과 남한에서 실제로 면담을 받았을 텐데 북한 측과 면담을 할 때 중립국이라고 단순하게 답하면서 남한 측의 면담 상황을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알아두시고. 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중요하게 나오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온 것.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 부채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부채. 그 부채에 그려진 그림도 하필 이렇습니다.
바다와 갈매기가 그려진. 접었다 펴고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한 벌판이 커져서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펼쳤다 올라온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이럴 때 이 부분을 철학가 학생 이명준이 걸어온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부채는 그런 이명준의 짧은 삶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듯이 여자를 깔보지 않아도 알선 동물에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은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을 알고 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경멸하지만 정치에 강한 관심과 아버지에 대한 일 때문에 그 관심이 경멸로 나타난다. 다음에 부채 좀 더 안쪽. 자, 부채 끝 넓은 터디르 쪽 남한에서 살던 대학생 이명준. 그 다음 부채 안쪽 좀 더 좁은 부분. 아마도 이렇게 있을 때 한 요 부분 정도겠죠.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한다. 윤혜, 남한에서 있을 때 애인.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있는 그대로 믿어주라는 겁니다.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이 있다. 요거 뭐예요? 몰래 북한으로 밀항하는 뱃속에서 경험했던 감각입니다. 조선인 콜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 노래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 북한입니다. 여기.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서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오고 있는 9월의 어느 날. 은혜는 누구?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북한에서의 애인입니다. 어느 저녁 있다. 도어의 뒤통수에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에 넓은 데서 점점 안쪽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부채꼴. 어디냐면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여기가 마지막. 윤혜와 둘이 안고 있는 동굴. 이 동굴은 둘이 전쟁터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던 둘만의 공간입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목소리를 들렸다. 그러다가 그는 지금 사북자리에 서 있다. 그 사북자리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부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리요. 사북자리.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 두 발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점점 삶의 선택 사항이 줄어드는 거야.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그 먼 나라 중립국, 지금 인도 가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줬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였다. 다만 한 가지가 없었다면 두 마리 새들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 누구예요? 아이를 낳는 걸 몸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은혜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 딸이에요.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려 한높이 치솟은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만 그들의 사랑을 자, 그 두 마리 새를 갈매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와 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새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자, 바다를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북자리까지 뒷걸음질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죠. 자, 뭐냐? 자, 부채가 이렇게 있을 때 사북자리에 있었던 명준이 뒤를 돌아서면서 이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푸른 광장, 바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긴 누가 있어요? 은혜와 딸이 있는 거고, 자기는 무엇에 홀렸으면 깨닫는다. 그 넉넉한 백길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고 총으로 쏘려고 한 그 새들을 그리려고 했었어. 무엇에 쓰였던 게 틀림없다. 왜? 못 알아봤었으니까. 은혜가 딸이라는 거야.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알아봤으니까 내가. 명준이 물속에 가라앉을 때 탁 스치고 지나가는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자,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나죠? 명준입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부채 그림이 있었는데 부채 그림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할게. 여기가 사북자리, 끝자리 남한에서의 삶, 북한에서의 삶,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여기 사북자리가 바로 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곳. 이면서 플러스 인식이나 사고가 전환되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해? 중립국이 아닌 바다로 가기로 결정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죠. 이 내용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풀다 보면 좀 어려울 거야. 어려운 내용 있으면 그거는 다음 수업을 하게 되면